지금 팔고 있는 상품 중에서 포시즌에서 운영하는 프라이빗 제트 비행기 타고 가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상품이 보통 3, 4억 합니다. 3, 4억. 네. 1인당. 1인당. 1인당 한 2, 3주에 3, 4억 좀 많이 비싸잖아요. 제트기 타고 가는. 네. 그거 없어서 동날 것 같은데. 대부분 금방 솔드아웃 되는데 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서는 우리랑은 상관없는 동네 얘기구나 싶잖아요. 제가 이런 럭셔리 얘기를 하거나 상위 1% 얘기하면 나는 1%가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어라는 시각으로 보면 이런 돈 못 벌어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1%가 아니어도 1%의 시장들이 커지면 그 1%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할 궁리를 하자는 거죠. 우리가 본인이 1%가 당장 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상에 1%가 갑자기 더 늘어나고 1%의 위상들이 더 많아지고 1%와 관련되는 비즈니스 흐름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리고 1%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20년) 넘게 계속 변화를 먼저 읽어 오셨는데 2026년 이제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전개가 돼 나갈까요? 라는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예. 사실은 제가 2027년 6년 지나면서 계속 주목하는 거는 최상의 1%예요. 지금 2026년에 제가 경험사치라는 화두를 한국 사회에서 제기했어요. 네. 경험사치가 그동안 없던 말이었거든요. 그동안의 사치는 대부분 물건 사치예요. 가방, 시계, 자동차 좋은 걸 사야지 사치예요. 그걸 해야지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경험이 사치다? 경험은 물리적으로 뭔가 남지 않죠. 내 잔상으로 남는 거잖아요. 경험 사치는 대부분 여행, 미식, 새로운 뭔가의 창의적인 걸 쌓는 것, 이런 게 다 경험인데 전 세계 럭셔리 시장이 지금 주춤해요. 몇 년째. 주춤한데 대부분 럭셔리 시장은 물건 파는 시장 중심으로 주춤해요. 네. 럭셔리 시장에서 경험 중심의 시장은 지금 성장세가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럭셔리 업계들이 최근에 계속 주목한 게 경험을 강화하는 쪽의 시장이니까 호화 여행이에요. 럭셔리 여행, 럭셔리 호텔 이런 시장들. 이 시장을 주목하자라고 해서 2026년에 제가 그 화두를 제시를 했고 이 화두가 2027, 8, 9 아마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계속 유효할 거예요. 2026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해외여행하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해외여행 들어본 해외여행 중에서 제일 비싼 상품을 떠올리면 얼마쯤 들 것 같으세요? 비싸봤자 뭐 몇백, 몇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전 세계에서 팔리는 상품들 중에서 지금 팔고 있는 상품 중에서 포시즌에서 운영하는 프라이빗 제트 비행기 타고 가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트 비행기가 보통 한 몇십 명밖에 안 타요. 한 비행기에. 그 비행기를 일반 항공사에다 팔면 150석 만들어 가지고 쫙 여러 명 탈 비행기를 조그맣게 해 가지고 다 1등석이죠. 1등석 몇십 개만 만들어서 돌려요. 포시즌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호텔 브랜드잖아요. 네. 그 비싼 호텔을 돌아다니면서 한 15일에서 한 20일짜리 프로그램인데 다 제트기 타고 돌아다니는 거지 대륙을. 그리고 잠은 다 포시즌에서 살 거고. 박물관 다 전선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마추픽추 이런 거 다 사람들은 막 사람 바글바글거리고만 떠오르잖아요. 사람 없을 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항에서 대기 그런 게 왜 필요해요? 전용기로 모든 트랙 다 지나가는데 이런 상품이 보통 3, 4억 합니다. 3, 4억. 네. 1인당. 1인당. 1인당 한 2, 3주에 3, 4억 좀 많이 비싸잖아요. 제트기 타고 가는데. 네. 그거 없어서 동날 것 같은데. 대부분 금방 솔드아웃 네, 되는데 네. 더 비싼 상품이 있어요. 포시즌 말고도 이런 유명한 호텔들 있죠. 네. 이런 호텔들이 2026년 들어서 대거 크루즈 사업을 시작해요. 우리가 머릿속에 크루즈 떠올리면 막 큰 배 몇천 명 타는 거잖아요. 예. 한 200m짜리 배인데 타는 건 한 100명, 150명. 여기 또 다 모든 방 스위트룸. 비싸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보다 더 비싼 게 기차예요. 기차는 우리 느낌에는 싼 거잖아요. 네. 기차 중에서 유럽에서 타는 기차 중에서 이미 100년, 150년 전에 타던 그 기차들을 복원해 가지고 그걸 운영하는데 제일 비싼 상품이 한 양을 전체 다 쓰는 기차 한 객차 하나를. 객차 하나 안에 방부터 이것저것 다 있어요. 네. 그거 1박에 1억이 넘어요. 1박에. 아까 비행기는 그래도 10몇 박 가는데 그 돈인데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서는 우리랑은 상관없는 동네 얘기구나 싶잖아요. 세상에는 제일 비싼 세계가 커지고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다음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던 여행 시장이 여기 있었다면 시장이 이만큼 더 올라가요. 그러면
전 세계 여행 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전 세계 호텔 럭셔리 산업의 지형이 바뀌어서 여기에 포진돼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변화를 겪겠죠.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면 누군가는 럭셔리나 뭐 여행 산업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다들 뭐 테크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처럼 AI가 살짝 주춤하고 반도체 주춤할 때는 딴 동네도 가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전 세계 럭셔리가 굉장히 큰 시장인데 그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돈도 좀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본 것들 중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유럽 어딘가였는데 엄청나게 큰 부지에 거대 호텔 리조트 최고급으로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에는 휴대폰도 없고 거기서 오로지 완전히 이 웰리스를 즐길 수 있는. 근데 그것도 하루당 숙박 비용이 거의 뭐 한 3-4천만 원. 예, 뭐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런 영역들이 계속 커져가고 그리고 또 요즘 또 뜨는 영역 중에 하나가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컨셔지. 우리가 보통 BTS 표 어떻게 구해요? 근데 그런 컨셔지한테 좀 해결해줘요. 근데 이런 걸 그동안은 컨셔지 하면 특급 호텔 컨셔지 아니면 뭐 카드 중에서 제일 비싼 VVIP 하면 그런 컨셔지 붙어주잖아요. 그런 거 말고도 개인들이 회원제로 이용하는 컨셔지가 있어요. 유럽은 그게 좀 더 보편화되어 있어요. 왜냐면 유럽은 옛날부터 부자가 많았으니까. 네. 전 세계가 최근 5년간 부자들이 확 더 늘었잖아요. 네, 네. 부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돈은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가는 거잖아요, 원래. 그러면 시장의 중심도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겠죠. 제가 이런 럭셔리 얘기를 하거나 상위 1% 얘기하면 나는 1%가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어라는 시각으로 보면 이런 돈 못 벌어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1%가 아니어도 1%의 시장들이 커지면 그 1%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할 궁리를 하자는 거죠, 우리가. 본인이 1%가 당장 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상에 1%가 갑자기 더 늘어나고 1%의 위상들이 더 많아지고 1%와 관련되는 비즈니스 흐름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리고 1%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산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1%면 무조건 돈의 액수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1%가 안 돼봐서 하는 소리예요. 1%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게 1%예요. 왜 상위 부자가 되면 될수록 컨시어지 쓰고 비서 써가면서 동시에 수많은 사람 써가면서 내가 혼자 처리를 하면 순차적으로 처리하니까 하루 종일 걸릴걸. 한 10명 동원해서 하면 동시다발로 하는 거니까 30분 만에 하루치가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VVIP는 기다리는 거 없고 뭐 예약도 일반 사람 몇 달 예약할 거 VVIP는 30분 만에 예약도 되고 하잖아요. 건강 검진도 이제 비싼 요금 하면 안 기다립니다. 대기가 없어요. 네. 에버랜드 가거나 디즈니 가도 빠르른 트랙들 있잖아요. 돈 더 내면. 이게 사실은 부의 핵심입니다. 부의 핵심이 시간이기 때문에 점점점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비즈니스는 커져가요. 지금 그 개념에 적응을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직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왜냐하면 최근에 1등석은 오케이 하면서 왜 놀이동산에서 큐패스는 논란이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비행기의 1등석도 비행기를 타는 동안의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시간을 더 내가 내 몸을 회복하고 그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하는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그리고 1등석보다 요즘은 최근에 뜨고 있는 게 프라이빗 제트예요. 제트기 타고 가자는 거예요. 대한항공이 제트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트기 4대 하고 있어요. 4대 하고 있는데 들려면 그 멤버십 회원제부터 가입해야 되는데 대한항공 프라이빗 제트 회원 가격이 제일 비싼 가격이 7억이에요. 회원 가입비가 7억을 내야 돼요. 7억을 내면 그럼 끝이냐? 아니에요. 그걸 하면 비행기 탈 때마다 차감을 시키는데 얼마 못하고 금방 다 차감돼요. 그리고 1등석이 30개씩 40개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타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하더라도 주 고객이 다 미국에 있고 미국이 의사결정하려고 왔다 갔다 많아야 되고 그럼 그 회사에 있는 중요 경영진들은 1년에 적어도 몇십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1등석도 수석 밟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시간, 비행기가 만약에 활주로에서 딴 것 때문에 대기한다. 이 사람들 연봉이 얼마짜리 사람들인데 그 시간 곱하기 하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트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는 제트기 못 하는데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 제트기 시장이 커지면 그 제트 관련되는 시장에 투자하거나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런 회사가 어딨냐를 보고 눈여겨봐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경험사치뿐만 아니라 뷰병 지금 한강벨트가 이렇게 난리가 난 게 그들에게는 창문으로 보이는 이 한강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패러다임이 바뀔 포인트가 와버렸어요. 원래부터 사람들은 차경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부터도 집 밖의 경치도 내 거였어요. 부자들은 옛날부터 경치를 따졌어요. 그래서 입지를 따질 때 부자들은
경치 뷰를 제일 먼저 하고 그게 좋은 데 중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배산 임수라는 게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로 오면서 돈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자꾸 가격이 올라가고 아파트를 따지다 보니까 뭐 차경이 왜 필요해요? 살다가 오르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압동 뷰도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한강이 왜 대두가 됐냐면 아파트는 산에다 못 져요. 전통적인 부촌은 다 산에 있잖아요. 서울에서 한남동이 왜 한남동이냐? 한강의 한, 남산의 남이 붙여진 이름이에요. 언덕이잖아요. 성북동도 그렇고 평창동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전통적인 부촌은 전통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부촌이잖아요. 네네. 다 산에 있어요. 산에는 아파트를 못 져요. 그리고 산에는 이미 그분들이 버리지 않고 계속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을 땅 중에서 제일 만만한 건 이제 강 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평지가 많고 네. 강 쪽으로 가니까 산을 못 가졌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건 거죠. 뷰를 따지지 않았던 한국 사람들이 뷰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창호 시장이 바뀌었어요. 이 시장이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뷰 시장도 더 커지고 그렇게 해서 산이 보이는 쪽 뷰는 단독에서 하이엔드가 나오고 그리고 강이 보이는 뷰 쪽은 주상복합에서 나오는데 강 쪽의 가치는 기후 위기가 심화될수록 떨어져요. 유럽 부자들이 몇 해 전부터 쿨케이션이라고 그래서 휴가를 다 시원한 데로 가려고 들어요. 옛날 유럽 부자들의 휴양지는 대부분 뭐 지중해 뭐 남쪽 해서 거기 별장이 다 있어요. 산토리니 같은데. 예. 지금은 별장들이 다 알프스와 북유럽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프스 산 있는 그 근방의 부동산이 수년째 계속 상승세예요. 그렇군요. 예. 이미 전 세계 부자들은 강, 바다가 아닌 산으로 넘어가요. 산은 아주 옛날부터 부의 중심이었는데 다시 강, 바다 잠깐 가다 다시 올라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당장은 아파트에 대한 흐름들이 별로 안 꺾일 거라서 근데 롱텀으로 보기에는 좀 네, 네. 퀘스천이 있습니다. 1, 2년 전에 얘기했으면 AI가 뭐 좀 먼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카카오톡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들리시죠. 여러분이 대기업에 다니시든 공공기관에 다니시든 프리랜서든 자영업자든 아마 5년 뒤에는 지금이랑 정말 다르게 이 AI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실제 일상이 굉장한 데미지 혹은 굉장한 수혜를 받는 이 격차가 이 책이 보여주는 인사이트는 결국 사람이 이깁니다. 인데 모든 사람이 이기는 건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나요? 이게 아니라 정말 좋은 질문은 AI가 인간의 격차를 얼마나 더 벌려놓을까요? 예, 이게 더 좋은 질문이라고 사람들이 하시잖아요. 두려워할 대상은 AI가 아니고 AI 잘 쓰는 유능한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일자리가 날아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건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는 AI를 잘 쓰고 유능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건가 이게 지금 최대 미션이어야 돼요. 한 번도 안 해보고 아이 난 안 돼 이러면 그러면 기회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인류가 아주 옛날에는 노예를 누가 가졌냐 가지고 계급을 정했고 네. 좀 지나서는 땅을 누가 가졌냐고 정했고 좀 지나서는 이제 자본을 가졌냐라고 정했다면 지금은 자본주의가 진화해서 누가 휴먼 자본을 가졌냐 누가 토큰 자본을 가졌냐가 가장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휴먼 자본이 휴먼 스킬인 거고 토큰 자본이 결국은 내가 얼마나 AI 도구 잘 쓰냐에 대한 거니까 두 개를 합친 자본을 가진 사람만이 계급의 최상단으로 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경험이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럼 이것저것 다 하면 되는 이게 아니에요. 아니죠. 예. 경험도 질이 다릅니다. 모두의 경험이 아니고 계산되고 계획된 경험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선 적어도 내 방향이 뭔지 내가 뭐가 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제가 기업에서 강연하게 되면 뭐 나름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 뭐 임원급이면 대부분 다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강연 끝나고 묻는 질문들 막 뒤에 따라와가지고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 가는데 뭘 전공하면 좋아 이런 질문 많이 듣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되물어봐요. 그럼 그 아이가 뭘 좋아하는 아이고 뭘 하고 싶은 아이인지에 대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 본 적이 있냐고. 그거 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냥 서울대 의대나 보내세요 그럽니다. 그래도 그거는 명쾌한 답이 나오잖아요. 네. 서울대 의대 가면 그래도 밥벌이는 되니까. 근데 내 아이가 그걸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미래 세상에서 살아갈 사람들은 내 방향에 대한 내 설계, 내 관심, 내 주도적인 부분들을 누가 못 찾아줘요. 그거는 본인이 찾거나 부모가 같이 찾아주거나 그걸 찾은 다음에 설계를 내서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건 거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지금은 범용의 인재 갖고는 안 됩니다. 아주 옛날 중세에는 귀족의 자녀들만 배웠다. 즉 걔들은 개인화 시켜서 했던 거예요. 맞춤으로만.
우리 학교는 안 그러잖아요. 학교는 대부분 예나 제나 다 같은 교육 배우잖아요. 이런 범용 누구나 배우는 것 갖고는 인재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의 특화된 걸 자꾸 시켜야 되고, 그동안 우리가 지식만 자꾸 따져왔잖아요. 지식이 어느 정도 뭐 최고의 지식으로 올라갈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암묵지의 영역 네. 아니면 육체 영역 이쪽으로 갈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미국의 배관공, 그 숙련 배관공 연봉 엄청 높아요. 높아요. 수익이 7년 차 이상을 고승연 배관공이라고 부르는데, 고승연 배관공의 2025년 연봉 중간값이 16만 불입니다. 2억이 훨씬 넘잖아요. 2억이 훨씬 근데 석사 학위 직장인들의 중간값은 9만 불이에요. 2배가 돼요. 네네. 근데 2023년, 4년, 5년 이 세 해 모두 석사 학위 중간 연봉 비슷해요. 근데 배관공 고승연은 2023년에는 석사 학위보다 한참 낮았어요. 그러다가 24년에 비싸졌고 25년에 확 뛰었어요. 이유가 뭐냐? AI 인프라 투자 열풍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AI 열풍하고 배관공이 뭔 상관이냐 오해하시는데, AI 인프라 투자 열풍은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 센터를 주려면 가장 많이 필요한 역할이 전기 기술자하고 배관, 냉각이 필요한 거니까 이 두 기술자가 제일 많이 필요해요. 이 두 기술자가 품귀어서 연봉이 더블로 다 뛰었어요. 근데 한번 올라간 건 안 내려와요, 절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번에 뭐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센터 되게 많이 지을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숫자가 전 세계로 따지자면 한 20위밖에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요. 한참 뒤에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말은 국가가 나서서 데이터 센터를 막 짓겠다고 한 거니까 국내에서도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폭발적으로 불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도 배관공 전기 기술자가 품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분들 때문에 뭐가 문제냐? 아파트 짓는 거나 단독 짓는 거에도 가격이 확 올라가요. 특히나 단독은 현재 짓는 값으로 더 이상 다시 못 짓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산을 얘기할 때 아파트는 그 땅은 작잖아요. n분의 1로 나눠 가진 거잖아요, 이 수. 근데 그 많은 아파트가 수십 년 지나면 그 가치가 유효할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고. 근데 땅에 붙어 있는 단독은 아니죠. 그거는 계속 유효할 가능성이 높은 건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를 바라봤을 때 단독에 대한 재해석도 필요한 게, 서울에서 단독 주택 거주자가 재개발할 거 빼고 카페로 쓰는 거 빼고 이거 다 빼고 나면 3%대예요. 3%. 3%. 극단적 희소성입니다. 원래 욕망은 희소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각할 게, 제가 이 책에서도 모두가 살아남지 못한다고 적었어요. 네. 인간에게 유리한데 소수의 사람은 유리하다. 근데 우리의 미션은 뭐가 되냐? 모두가 살아남지 못해도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 그렇죠. 마음으로 싸우세요. 음. 그리고 싸움은 원래 유리한 종목으로 싸우는 게 제일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AI가 유리한 거 가지고 싸우려고 들면 여러분 무조건 지는 거고, 사람이 가진 그 유리함 갖고 싸워봐야지 우리가 그나마 AI는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셔야 되고, 그렇게 싸우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지는 책 속에서 조금 더 많은 단서를 가져가기 바랍니다. 네, 오늘 김용석 소장님 모시고 이렇게 대화를 해봤고요. 여러분, AI 시대에 이거를 위기감이 아니라 여러분의 방향을 정하는 방향감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아가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희가 소장님과 나눈 대화는 사실 인간이 유리하다 책의 정말로 극히 일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좀 오늘 저희의 대화 내용을 듣고, 아, 나도 지금 2026년 나중에 5년 뒤에 보면은 이때가 중요했다, 이때가 분기점이었구나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인간이 유리하다를 읽게 되신다면, 단순히 AI가 뭐 테크니컬적으로 무슨 뭐 방법을 알아야 되고 프롬프트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방향감을, 위기감이 아닌 방향감을 세팅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김용섭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